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한여름의 단전보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단절입니다. 대화 단절. 정확히 말해서 정치인 간의 대화 단절. 물과 전기는 복구라도 하지 정치인들 한번 틀어지면요 뒤끝 진짜 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보기 좋았습니다.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지만 그래도 긴장 극대화보다는 그냥 대화가 훨씬 나으니까요.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프로농구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벌였습니다. 이 정병국 선수인데요. 이 정병국 선수가 누군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부터 프로농구에 입단을 했습니다.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예, 많은 사진 분들이. 있으면 함께 보여주시기 이 사람이에요. 네네. 이 정병국 선수인데요. 지금 2007년부터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량이 뛰어나서 2016년, 2017 시즌에는 식스맨 상까지 수상을 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무슨 일을 벌였냐. 네. 자, 지난 4일 오전에 인천 네.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신체 일부를 이제 드러내고 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 자, 이 음란 행위를 하다가 한 여성이 목격을 했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정병국 선수는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차량 번호를 특정해서 용의자를 찾게 되었고 네. 17일 오후 4시경쯤에 전자랜드의 홈구장에서 이 선수의 소속팀이죠. 홈구장에서 이 정병국 선수를 체포하게 됐습니다. 홈구장 저기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일 거예요. 거기 주차장에서 이제 차량이 타고 있던 정병국이라는 사람을 주차장에 체포했는데 참 이게 보세요. 4일날 오전 6시 그러니까 새벽이란 말이에요. 이제 동터 왔을 그 무렵이에요. 그런데 검거는 17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열흘 넘게 경찰이 끈질기게 그 차량 번호를 토대로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잡아놨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유명 구단의 농구 선수예요.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네, 바로 정병국 선수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했을까? 유명인인데. 네. 근데 실제로 체포 당시 정병국 선수는 인정을 했습니다. 범행 일부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술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와 관련돼서 제보가 하나 또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네. 네,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동영상이 이제 그 정병국 선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과 함께요.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인천 구월동 로데오에서 친동생이 겪은 일이에요. 땡땡땡맥 상습범이라고 하네요. 라고 하고 덧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 번의 행위가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지금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네. 인천 남동구의 그 유명한 로데오 그램 다 거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음란행위 한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목격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지금 정병국이라는 사람이 그날 4일날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수차례다. 이번에 적발된 이 한 번이 아니고요. 수차례다. 그것도 올해만 수차례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만요? 네, 경찰 관계자는 이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회이고 피해자 수가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선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것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 정병우 선수가 그 중에도 일부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알아봤더니 어제 이제 경찰이 인천 남동경찰서가 정병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유명 농구 선수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구단에서만 11시즌 즉 원클럽맨이라 불러가지고 한 구단에서 다른 구단 뛰지도 않고 한 구단에서만 뛰어온 이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대체 멀쩡한 정신 이거 왜 이런답니까 이거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심리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저희들 바바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이렇게 노출을 하는 건데 네. 이 노출증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의심해 볼 필요는 있고요. 이 노출증과 관련해서 공공음란 중독이라고도 있습니다. 공공음란 중독이 이제 노출이 돼버리면 네. 음란 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신체 일부를 노출을 시키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그걸로 이제 예를 들면 충동을 더욱 과중시키고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여기서도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네. 특정 장소에서 네. 꼭 해야만 이런 쾌감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처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네. 치료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늘 뉴스파이터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린다면 어떤 유명인이, 왜냐하면 스포츠계에서는 꽤 유명한 선수란 말이에요. 정병국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불미스러운 정말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과거 했던 발언 같은 게 다시 재조명되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정병국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는데 대체 내용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의 그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음란 행위를 했던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조용한 편이다, 평소에는. 네,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좀 편하게 행동을 하는데, 조용한 자리에 있으면 말도 한마디 잘 안 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도 코트에서는 최대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예요. 힘든 것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감독님께서도 저한테 표출을 할 때는 표출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 라는 또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감독은 그걸 힘든 걸 표출하라고 하는데 보세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안에 내재되게 뭔가 좀 쌓아놓던 거 아니에요. 김유미 프로파일러님. 뭔가 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소심하고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반응할 때 자기는 공격이거든요. 수동적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내가 좀 존재감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평상시 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범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어저께.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처벌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다만 공인 또는 상습범이면 대체로 벌금형을 초과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대체로는 벌금형이 선고되고요. 전형적인 선고 내용은 벌금형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정병국 선수가 올해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성범죄의 처벌 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양형 기준 자체가 없었지만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최근에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인인데다가 이 행동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마당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면 김기혁 아나운서 그러면 선수 생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병국이라는 사람은? 일단 구단 측에서 인천 남동경찰서를 방문해서 이 본인과 면담을 했습니다. 구단 관계자 갔대요? 예, 맞습니다. 직접 가서 면담을 했는데 농구 팬들에게 일단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은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은퇴한대요? 예, 본인도 부끄러움을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또 정병국 선수의 경기 성적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면 이제 성적이 아니라 성적 행동이 검색이 되는 그런 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단도 침통할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처벌 받아야죠. 죄니까. 그런데 지금 정병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죄값을 달게 받고 다시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치료도 시급해 보인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노도 치밀지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떤 사건 현장에 가면 폴리스 라인이 쳐 있습니다. 접근 금지죠. 그런데 이 접근 금지를 이 사람한테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7일 한 여성이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합니다.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맞아요. 인적사항을 적어야겠죠. 그쵸, 네네. 예, 그래서 해당 민원을 보는 그 공무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넘겼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고 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뭘 안 빠뜨리고 안 적었나요? 왜 왔을까요? 네. 글쎄요. 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 다음 질문으로. 야, 여기 예. 극적 긴장감 높이고 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가. 네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 여성, 뭔가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받았다는데, 임방글 변호사는 누구한테 왔고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그러니까 SNS 메시지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한테 연락처가 등록돼 있지 않는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인사를 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네, 죄송한데 누구시죠? 하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저는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에요.라고 이제 답이 온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이제 아까 운전면허증 신청한 사람으로서 내가 뭐 신청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무슨 일이시죠? 했더니 이제 문제되는 문구가 바로 이 다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 이 얘기는 난 너의 연락처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연락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락해도 되겠니? 라면서 어떤 데이트 신청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좀 표명을 해서 받으신 여성분을 이제 깜짝 놀라게 한 이런 일입니다. 이 사람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경찰이에요. 왜냐면 이 여성이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찾은 곳이 고창경찰서 민원실이에요. 민원실에 있으니까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아주 문자에다가 저 경찰관인데요 라고 밝히면서 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연락을 드리는 거고요. 야. 참 마음에 드니까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저는 읽힙니다. 네. 분명 경찰관들은요,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보고 국민의 정보라는 교육을 굉장히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윤리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받고요. 특히 이것은 불법적이다. 법적인, 분명히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 법이 더 강화되고요. 내부 규칙도 되게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찰의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것은 정말 용서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뭐 단순히 웃고 넘길 해프닝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동철 원장님, 이 여성분이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자기 개인정보에는 집 주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포심에 떨까요? 이 여성은 뭐 공포스러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걱정을 하겠지만 네. 이 공포스러움은 사실 본인이 그 예언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공포, 특히 이런 거죠. 나의 개인 정보가 누구에게도 없을 개인 정보가 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다 이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이런 무방비 상태의 공포가 사실 지속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불신하는 이런 부분들로도 확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남자친구에게도 사실 상당히 또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그 남자 역시도 그 남자친구 역시도 아마 상당히 황당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남자친구가 있다면 이 남자친구가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입장이 혹시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사실 그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내용을, 해당 내용을 알게 된 아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 나서 한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네. 어떤 이슈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내용 글을 본 또 누리꾼들이 같이 공분을 했는데 네. 이런 게 민중의 지팡이라니 라는 반응과 네. 공무원의 기본이 안 됐다. 이건 신고해야 된다. 이 사람 습관일 거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에 올렸던 남자친구의 이 내용이 이거예요.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됩니까?
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정말 두려워한답니다, 지금. 여자친구분이.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글로써 표현하니까 이 정도 순화된 거지. 아마 지금 분노가 치밀 거예요. 해당 경찰서 찾아가고 싶을 거예요. 해당 경찰서 입장이 뭘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순경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죠. 그런데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에도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밖으로 이용했을 때 수집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이용했을 때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네. 경찰관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도 불가피하죠. 법령 위반에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조사,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제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 개선 문제까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임방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경찰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킨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 내부 규칙도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실정법으로도 이렇게 수집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보면 이게 또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질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냐라는 의문부터 저는 생깁니다. 교육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단순히 이거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누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 한번 해봤을 뿐이야 라고 어떤 위법의식이 없어요. 지금 이 경찰관 자체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그동안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네요. 이런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 수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어떤 뭐 법령 이런 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고 다만 이 정보를 다루고 있는 이 사람, 특히 경찰, 제3자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그냥 어떤 일반인이 저를 좋아하면서 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그렇죠. 그 상대가 경찰이다. 훨씬 많은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더 그렇죠.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떤 하나의 예로 삼아서 이 경찰 공무원들, 이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질적으로 그렇죠.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이 맞아요.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의 경찰도 해당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차원에서도 이 주어진 이 기준 내에서 틀 내에서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나 처벌 해줘야지 솜방망이 처벌로 또 그친다면요 또 다른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이한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까지 네.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네. 있고 9개월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새벽에 집에 왔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계속 칭얼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 좀 봐달라 했는데 남편은 졸렸던 것 같아요.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싸움을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가 이제 화도 나고 계속 아이가 칭얼대니 아이도 달래야 되니까 잠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다시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부부가 싸워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 바뀐 비밀번호를 아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초인종을 눌렀을 텐데 남편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도 남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는 화가 났겠죠. 1시간 20분 정도 서성이다가 화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이제 9개월 된 아이를 밖으로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층이에요. 5층입니다. 5층 높이에서 던진 거예요, 아이를? 네. 근데 이제 밖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아마 이웃분이 한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웃분이 이제 아이 엄마가 그 9개월짜리 아들과 있는 모습을 봤겠죠. 그다음에 몇 분 후에 다시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 엄마한테. 애는 방금까지 있던 이 애는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를 밖으로 던졌다. 아우, 저장소인가 봐요, 지금. 아우, 네, 그래서 세상에. 이 주민이 이제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결국 아이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게 실화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일까요? 정말 이웃 주민 최초의 신고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넣어줄 때는 그냥 여자가 그냥 막 문을 막 두들다가 처음에는 애기를 데리고 있으면 난이 없더라고. 그래서 애가 어디가 있냐고 애가 떨어져 버렸다. 막 그래 그래서 그럼 빨리 가서 애기를 가서 애기 데리고 오라고. 근데 애기 죽었으면 어찌까 짠했어. 애기가 하나 예뻐서 나는 하나 나갔다 할 때마다 따뜻거리고 그냥 그랬거든. 이웃 주민도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아이한테 홧김이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친자식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죠. 경찰이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해봤더니 유전자 감식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친자식은 맞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지난해 11월에 출생을 했는데 아직 돌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모, 즉 남편과 아내가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남편의 혼외자로 신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왜 그랬는지 다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칭얼대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남자가 고의로 문을 안 열어준다. 성공하고 화가 났던 거죠. 그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전혀 그 밖에서 두드려주는 못 들어보고. 보청기를 뭐 벗고 있었다고. 예, 맞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초인종도 누르고 현관문도 두드렸는데 남자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화가 나서 애기를 던져버렸다. 근데 둘이 뭐 사실혼 관계인데 비밀번호도 몰랐을까요? 남자가 7월 초에 여자랑 그 말다툼한 후에 비밀번호 바꿨는데 그 바꾼 비밀번호를 여자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하네요. 사례 분별은 못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 아직고 그러진 않아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도 체포 지금은 많이 뉘우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많이 그러고 있죠. 본인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 참 일이 터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일이 터지네요. 일단은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래요. 하지만 지적장애 있다지 마지막 경찰 얘기도 하잖아요.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 이게 사리분별 못할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사례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요. 이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은 느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이 예측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통제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1시간 한 20분 가량 계속 있다 보니까 화가 올라오겠죠. 그 화를 어떤 스트레스 원인이 남편인데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앞에 있으면 너 때문이야. 너만 없으면 그 순간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이 터지려다 보니까 또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데 당시 이 싸움, 이 사달이 났을 당시에 이 보청기도 또 빼고 있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 이게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집니까? 그런데 이 엄마라는 사람이 지적장애 3급이래요. 이 정도 판단도 못해요, 정말로? 김동철 원장님?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판단에 대한 여부를 정말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의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요.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도가 50 이상 7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능지수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뭐 직업을 가지지 못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충분히 재활 가능한 사람이고요.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죠. 지금 이제 김윤희 프로파일러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상황 판단에 대한 돌발적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잘 체크가 안 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 지수가 뭐 저희들 한 5, 6세 정도나 많아야 한 1학년, 2학년 정도의 어떤 감성 표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돌발적인 감성을 표출을 하고는 금방 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임방글 변호사님, 지적장애와 상관없이 모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성. 그렇죠. 지금 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는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본인이 화가 많이 나 있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저지른 끔찍한 범죄잖아요. 지금은 수사를 받고 있는 당시에는 그런 화가 다 수그러진 상황일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받으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뒤늦은 후회죠. 정말 사망한 아이가 너무너무 글쎄요, 너무 불쌍하고 이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동네 분들이 다 이뻐할 정도로 관심 있고 사랑으로 주변 분들 키울 정도로 그런 정말 예쁜 아이였다는데 얼마나 주변 분들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쨌든 죄는 죄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죄를. 경찰이 이 엄마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는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살인죄죠. 그런데 이 살인의 유형을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볼 것인가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것인가는 재판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참작 동기 살인이라는 건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살인하는 경우거든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이 사안이 해당할지는 재판부의 몫으로 남아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인죄이기 때문에 중형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임방글 변호사님, 그러면 그 당시에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 남편한테는 혹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지금 보청기를 빼고 당시 잠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이 아내가 아이를 그렇게 정말 창밖으로 던지려고는 그 상황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때문에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 이 세월을 다 듣고도 예를 들면 아내가 미워서 문을 안 열어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걸 밖으로 던질 것까지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아내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 아이에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난 게 죄입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 아이가 죄예요? 이 아이의 하늘나라에 있을 이 아이의 원통함, 분통함을 풀어주려면요, 이 가정, 아내란 사람, 엄마란 사람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부부란 사람,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진짜 참회하며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뜸했던 고유정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도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동 입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서 교도소로 입감될 당시에 독방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국에서는 자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중요하군요. 예.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고유정은 재소자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고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고유정이 독방을 원했던 심리는 대체 뭘까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첫 번째, 이 사건이 워낙 이슈가 되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소자들 사이에서 아마 이 얘기가 분명히 회자되고 있었을 거고 자신이 들어갔을 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직감을 했을 겁니다. 네, 뭐 육체적인 괴롭힘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고의정 자체가 지금 밝혀진 바로 보면은 되게 사회성이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가깝게 어울리는 것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자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독방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교도소 내 생활이 좀 일부 드러났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그 관계를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남편과도 원만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저 때는 검찰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 씨가 밥도 잘 먹고 또 교도관들에게 뭐 인사도 잘한다. 그러니까 인사성이 밝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텔레비전을 볼 때 본인의 얼굴이 나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언제적 뭐 검찰 관계자 인터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 사실 고유정 관련 보도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초기에 뭐 교도소 들어가서 초기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얼굴이 나오면 부담스러워한대요. 이것도 웃겨요. 이게 지금 부담스러워할 지금 그런 지금 저기 정신 상태입니까? 어디 정말 죄스럽고 나의 죄를 정말로 지금도 숨기는 게 있으면 다 고하고 그런 심정을 갖는 게 맞지. 자기 얼굴 한 게 부담스럽다고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임방글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평소에 고유정을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뭐 조신하다, 반듯하다, 굉장히 뭐 요조숙녀 같았다, 인사성이 밝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고유정 씨가 살던 그 인근 주민들의 그 진술인데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이웃 주민들이 고유정과 뭐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냥 고유정의 그런 외부적인 모습, 잠깐 비치는 외부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앵커님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TV에 본인 얼굴이 나왔을 때 부담스러워한다.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독방에 있어서 자기가 혼자 그걸 봤다면 아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거는 주변에 같은 수감자들, 그러니까 수감자들 사이에서 본인이 어떤 내비치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점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독방에서 혼자 자기와 자기 모습 봤다고 한다면 별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은 별로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추정을 듣고 보니까 더 소름이 끼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 내에서 밥만 잘 먹고 인사도 잘하고 지내고 다른 재소자들과 원만하게 잘 지낸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전 남편의 유족들이 들으면 기가 차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 것 같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뭐 분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반성도 없고 참회도 없고 지금 일관되게 본인의 주장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분께서 변호사님이나 뭐 프로파일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가면 증후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가면 증후군요? 가면 증후군이라서 해리성 장애의 여러 가지 얼굴에 대한 가면 증후군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소시오패스의 어떤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그 어떤 뭐 범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들은 분명히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무섭고 끔찍하고 그래 일부분에 대한 모습만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우리 취재진도 뭐 가서 이 제주까지 가서 이제 전 남편의 유족들 만나봤습니다만 지금 시신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시신의 일부라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다면서 냉수 하나 떠놓고 지금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전 남편의 동생이 밝혔듯이 시신의 일부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제주에서 시위를 또 거리 행진을 또 하기도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지인들과 또 가족들, 주변 제주 도민들이 함께 모여서 빈 사진을 걸어놓고, 빈 영정 사진을 걸어놓고 맞아요. 거리 행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맞아요. 정말 일부라도 찾길 바라는데 고유정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정말 답답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고유정이라는 사람은요, 전 남편 살해, 시신 유기 그런 이 죄목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의부다들 사망 사건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고유정과 현 남편이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사망 이후 5개월 만에 바로 오늘 고유정과 현 남편이 대질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고유정이 입감돼 있는 제주교도소로 수사관을 파견해서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고유정과 현 남편의 대질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의붓아들이 숨진 경위를 파악한다는 것인데 네. 대질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네. 진술하는 사람은 수사관이 아니라 사건 직접 관계자가 현장에 있으면 허위 진술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사건 현장 관계자가 현장에 있으면 즉흥적인 진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즉흥적인 진술들이 진위 여부를 가리면 그동안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것이고 오늘 대질신문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전 남편 살해 사건만큼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이 의혹도 뭔가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많잖아요. 네, 일단 제일 의문스러운 거는 왜 아이를 데려오기 시작했느냐부터 시작이 됐겠죠. 아이가 3일 만에 이제 데려온 지 3일 만에 됐는데 네. 처음에는 아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던 고유정이 왜 마음을 바꿔서 아이랑 같이 살게 됐는지 여부, 그리고 사건 전날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걸 시간 단위로 아마 분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방을 따로 자게 됐는지 여부,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카레라이스를 왜 그 음식을 만들게 됐는지 여부들부터 시작해서요. 실제로 뭐 화장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방을 지나쳤어야 되는데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냐 여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어떤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 변화라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1시로 예정된 제주교도소 내에서 있을 현 남편과 고유정의 대질신문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물건 버릴 때도 눈 부릅떠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무심코 쓰레기 봉투에 넣고 버린 이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강릉의 한 시장 옆 분리수거장입니다. 한 네. 여성이 양손 가득히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요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밥솥이 있어요. 그 전기밥솥. 비닐에 쌓여있나 봐요. 네. 예, 집에서 쓰는 그 전기밥솥 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버리고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업체에서 이 가전제품을 가지고 씻습니다. 네. 진짜 밥솥이네요. 저기 예. 비닐을 빼니까. 네. 저게 고장나서 버린 거거든요. 고장나서? 네. 아하. 고장나서 버렸으니까 당연히 수거업체에서는 그냥 가지고 이제 씻고 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일주일 뒤에 네. 이 밥솥을 버렸던 아까 그 영상 속의 여성이 네. 사색이 되면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네. 길거리를 걸으면서 사색에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얼굴빛이 사색이 됐다고요? 임방규 예, 변호사님? 예. 사색이 돼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네. 밥통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외친 거예요. 어허.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전기밥솥은 10년 동안 사용해서 이제 고장나서 버리려고 한 그런 밥솥이었는데요. 문제는 밥솥 안에 이 여성이 2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 1,6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분이 이거를 적금으로 탄 다음에 얼마나 이게 뿌듯하겠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인데 네. 이 목돈을 만진 이 기분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안 쓰는 밥솥에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깜빡하고 쓰레기를 이거 버려야지 하고 가서 또 버리신 겁니다. 이분이 이걸 버리신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생각이 나신 거예요. 세상 일주일 뒤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신 거죠. 아니, 김동철 원장님, 일주일 뒤면은 분리수거 아까 차에 싣고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짜, 어떻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일주일 뒤면 뭐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뭐 사실 분리수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네. 사라질 텐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잊어버린 사람에 대한 참담함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이를 보니까 40대 정도, 뭐 40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너무 젊은 나이 너무 깜빡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게 순간적 실수잖아요. 이 네. 순간적 실수로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랫동안 정말 마음속에 남아있고 결국은 우울증으로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진짜. 이게 사실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하루아침에 날린 거잖아요. 자,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안 봐도 어떤 장면이 그려지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막 자기 막 뭐 가슴도 치고 어떻게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는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일주일 전에요 분리수거장에 헌밥동 버렸는데 거기 전 재산 같은 돈이 들어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신고를 받은 경찰도 반신반의하면서 CCTV를 토대로 수색에 나섭니다. 분실 신고한 40대 여성이 분리수거장에서 밥솥을 두고 그리고 한 30분 뒤에 하얀색 트럭이 그 분리수거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 네.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히는데 네. 그 트럭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네. 폐지 그리고 문제의 밥솥을 이 트럭에다 싣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CCTV로는 이 흰색 트럭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안 경찰은 보이네 잘. 인근의 CCTV를 전부 다 수거해서 이동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경찰관들 CCTV 영상으로 이동 동선 파악하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찰관이 굉장히 끈질기게 네. 조사를 이어나감으로써 5일 만에 네. 분리수거장에서 무려 15km 떨어진 한 고물상에서 드디어 네. 이 문제의 밥솥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거예요. 대박 사건 보세요. 일주일 뒤에 저 밥솥을 버린 지 일주일 뒤에 신고했는데 신고받고 CCTV를 눈 벌게 질 정도로 경찰분들이 찾아가지고 닷새 만에 찾았으니까 무려 12일이 지난 거예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게 신고하시고 본인 이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큰 돈을 잃어버리신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자책하시고 많이 황당해 하셨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한 거죠. 저희도 고물상 가면서 반신반의했는데 다행히 이제 밥통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고자분께서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돈 찾고 바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 보시면서 그때서 이제 안도를 하시고 이제 경찰한테 고맙다고.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경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돈을 찾아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그 돈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잃어버린 시점부터 열 이틀 만에 찾은 것도 기적인데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게 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밥통 찾은 것도 기적인데 네. 그 안에 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저 밥통. 네네. 이 수고하신 이 고문상 분께서 좀 연로하신 데다가 몸도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요거를 처리를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통 속에 이제 돈이 그대로 보관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분이 고물상 이분이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지 않아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셨다면은 예를 들면 밥솥 받자마자 다른 업체로 보내버리거나 거기서 뭐 열어봐서 또 그거에 욕심을 낸 사람이 가져갔거나 했다면은 못 찾는 돈이었는데 정말 다행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돈을 잃어버리신 분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정말 이거는 어떤 하늘의 도움이 그러네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세요. 저렇게 경찰이 찾는 장면도 영상으로, 체증으로 남겼던 그 영상이에요. 저 봉투에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사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경찰분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운이 좋으신 겁니다. 저렇게 아하. 시민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해 주시는 경찰관을 만났다라는 것 만났다. 자체가 또 운이고요.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동선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서 더위에서 다 수색하고 고물상 가면 아마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정말 이 1,600만 원 잃어버리면 이 시민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들을 자신의 마음처럼 다 보듬어 주셨던 맞아요. 그 노력이 아마 이 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600만 원 잃어버리면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울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장날 때까지 이 밥솥을 썼기 때문에 오랫동안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밥솥이 나 버리지 마 하면서 예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나 끝까지 나 찾아줘야 돼. 나 고장나서 고쳐서 써줘. 약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도 찾은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글을 썼어요. 경찰관 분들에게. 제가 그거를 이제 살짝 읊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강릉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 수사 네. 팀장님으로부터 돈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아하. 경찰서로 급하게 갔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 네. 가슴이 떨려서 갔더니 강릉시청 CCTV를 판독해 고물상을 찾아내셔서 빨리 읽어야 돼요. 시간 네. 없어요. 빨리 읽어야 돼요. 네, 돈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라도 하라고 돈 드리려고 이제 사례를 좀 하려고 네. 했는데 네. 극구 사양을 하셔가지고 네. 결국 이제 빨리 읽어야 사례는 돼요. 못하고 네네. 예, 빨리 더 빨리 읽을까요? 그래요. 예, 네. 너무 감사하다고 예, 잘했어요. 그런 마음을 기쁘게 표현했습니다. 그 밥솥 고쳐서 다시 네. 쓰세요. 네. 우리 김경아로 재간둥입니다. 어쨌든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요.